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산재 모 병원 공약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초로 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협상 진통 속에 여야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오늘 김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는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름 내에 마치도록 돼 있어 1월 8일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틀째 중국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최대 관심은 북한과의 접촉 성사 여부인데 미 국무부가 추가로 발표할 방문이나 만남은 없다고 밝혔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가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해외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9시 반부터 세종시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재 모병원은 전국 산재병원들의 어머니 격이라는 의미로 산업재해 환자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재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구심점이 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산재 모병원은 좌초되면 좋다고 쓰여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업무 수첩에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측과 사전에 공약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재 모병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백지화됐으며 송 시장 측은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죠.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6.13 선거 당시 경쟁 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선거 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하도록 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과정에서 관련 문건들을 봤는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제보와 청와대에서 경찰로 내려온 첩보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내용이 가공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앞서 공개했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송부시장의 업무 수첩 4-5쪽을 받고 이 수첩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압박했고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침에 나온 얘기들 보면 당장 하지는 않을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검찰 공정수사촉구특위가 건의한 이른바 울산 사건의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울산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수사를 촉구한다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가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위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또 수사 대상자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한국당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만큼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 적힌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송철호 시장 출마 직접 요청 관련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면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전국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박 2일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별도로 갖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2월 23일 월요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호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육,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리카청 중국 총리와 청두에서 양자회담과 만찬 일정을 갖고 한중 간 경제, 통상, 환경, 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개기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의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희상안을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 해도 일본의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강행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이라는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 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세우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류가 이르면 오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로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 후보자 아들 관련 서류 제출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 준비를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저녁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평양을 전격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이 비건 대표가 오늘까지 베이징에 머물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오늘 일정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이 비건 특별대표 일행이 오늘 아침 일찍 숙소인 베이징 시내 한 호텔을 떠났습니다.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답을 들었는지 또 북한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었지만 비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중국 측 관리를 추가로 만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러위청 부부장이 1차관으로서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마카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마카오 반환 20주년 행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비건 대표와의 면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비건 대표가 어제 러자오 후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는데 논의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밤새 그 홈페이지에 비건 대표와 러 부부장의 회담 결과를 올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요,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와 긴장 완화의 추세를 유지하고 또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계적 동시 행동의 원칙이라는 대목에 바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를 해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북미가 신속히 대화와 접촉을 재개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가 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라든지 김명길 순회대사 정도가 이 비건 대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인데 두 사람이 모두 현재 베이징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접촉을 하려면 어제 낮에 평양에서 출발하는 고려 항공편을 탔어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밤사이 비건 대표의 베이징 방문과 관련해서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베이징을 방문한 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북한 측과 어떤 모종의 물밑 접촉을 계속 시도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핵화 관련 협상 파트너가 지금 베이징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가능성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역시 좀 낮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관심이 가는 것은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특히 평양에 갈 것이냐, 북한 측으로부터 답을 들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국 국적의 민항기가 한편 있습니다. 만약에 비건 대표가 평양을 전격 방문한다면 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건 대표가 평양행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애초에 미 국무부가 밝힌 일정대로라면 비건 대표는 오늘 저녁에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1박만 하는 체류 일정이었기 때문에 비건 대표 일행은 오늘 아침에 숙소를 나오면서 여행용 가방을 모두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평양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어서 이 행보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정한 시한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마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방금 보도로 보셨듯이 요즘 북한과 미국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의 해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극단적인 강경책은 안 된다면서 특히 핵시설 폐기를 위한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이 일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 직전에 놓였다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화염과 분노와 같은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제동을 걸면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필요하다며 이런 식의 잠정적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희망하는 단계적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간 대화, 동맹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북한과의 접촉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대화 유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 유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올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선언하고 최근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 실시를 발표하는 등 대미 압박에 나섰지만 비건 대표의 공개 대화 제의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 모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서 명품 의류 등 8,8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700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판결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고 상고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어제 사직서를 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사진으로 미리 찍어둔 사직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미리 써놓았던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2019년 9월 10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면서 최종 근무일은 오는 31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하원 탄핵을 두고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공격하는 등 힘겨루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원 탄핵을 성사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탄핵 심리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상원 심리 절차와 관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히 부결을 말했던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I don't think they suspected that we could have a rogue president and a rogue leader in the Senate at the sam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을 계속한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다른 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ir slapdash process has concluded in the first purely partisan presidential impeachment since the wake of the Civil War.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매도는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nate has said in the past that the president serves the people, not himself. That he is not a king. Will it do so again? Or will it shirk from that responsibility?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지도부가 포문을 열면서 상원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역할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인터뷰 논란이 커지자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상대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의혹이 이제 불거지다가 지금은 같은 당 그 경선 후보일 수도 있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의혹으로 지금 자리를 좀 무게중심 옮겨진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수첩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0월 19일자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이 적시돼 있으면서 가로 열고 자리 요구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갈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내용이 되다 보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인터뷰를 계속 요청을 했고, 근데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서 단독이라고 이름 붙인 이 종합 일간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 라고 네. 이렇게 그 제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문이 일기 시작하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약간 뉘앙스를 바꿔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나긴 만났는데 술자리에서 만났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뭐 장소라든지 혹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네. 이야기를 바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난 사실은 있고 예. 그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 어떤 자리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네. 건 시인의 한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의도가 무엇이냐 혹은 무엇 때문에 만났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 수사가 이어질 테니까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한 정도고 이것이 무슨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상황인데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어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과 후 임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 일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고베가라고 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이 얘기했죠. 가기 때문에. 한병도 수석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뭐 자리 제안을 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송병기 부시장이 한 업무일지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놨던다.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임덕과 좀 밉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무슨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초 이제 언론들 인터뷰 내용에서는 네.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이나 오사카, 이 오사카 영사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이런 자리 이야기가 오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러나 이게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었고요.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이 얘기를 했고 후에도 이 같은 견지는 유지를 했는데 약간 뉘앙스는 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이 핵심적인 팩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오사카 총영사라 그랬다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랬다, 뭐 다른 자리가 등장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제안의 주체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청와대 측 인사가 제안을 해서 마치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청와대가 제안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제안을 했다면 왜 제안했을까를 본다면 울산시장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로 가시죠. 라는 이제 이유라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다. 이 얘기가 좀 달라졌고요. 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핵심 내용이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면서 저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저 기조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것이고 청와대가 대가성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현재 만약에 진술은,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총영사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안을 했고 그 자리로 갔고 청와대가 제안한 게 맞다면 청와대가 또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검찰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 울산시장 출마를 기피하는 대가로 뭔가 자리가 제한됐을 가능성이 팩트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조금 복잡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자리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제안한 게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가 모호한 게 지금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과는 선후배 관계예요. 당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적도 있고 뭐 한병도 이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과 친노그룹에서 이미 굉장히 절친이었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거 때문에 뭐 만나서 어떤 대가성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으로 친한 친구라고 표현하는 함에 손색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 술자리에서 어울려서 마치 여기 이종구 실장님이랑 저랑 대기실에서 농담 주고받듯이 나온 이야기라면 사담의 영역이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실현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나온 이야기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청와대나 뭐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 상당히 좀 궁지에 처할 수도 있는 지금 뭐 경계선에 있습니다. 수첩 나온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영역, 사법적인 영역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게 당시에 총선 직전에 공천심사위원장을 이한구 위원장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진박 몇몇 의원 자신이 의원들을 공천받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유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만약에 업무 수첩도 없고 다음에 송철호 시장이 단독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 자체가 사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예. 수 있겠는데 그 전의 상황과 그 후의 상황이 모두 다 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고요. 어저께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앞에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나 오사카 가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의 상황은 뭐냐면 어디 가고 싶니?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오사카 가겠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대가성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뇌물이라는 포괄적인 어떤 뇌물이라는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병기 수첩에 적힌 내용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기현 전 시장, 그러니까 당시 송철호 후보의 경쟁 후보였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수첩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산재 모 병원이 좌초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산재 모 병원은 산재 병원 중에서 어머니 여기 되는 그런 병원인데 이게 김기현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약이었는데 이게 좌초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또 기재부, 뭐 KDI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저는 상황이에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압수수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너무 빠르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적혀 있었던 게 맞고 그럼 이제 며칠 전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했죠.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자료를 며칠 동안 분석을 하고 산재모 병원이 이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공약. 그럼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반대 측이니까 송철호 이제 후보 측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현 김기현 시장의 병원 추진이 잘 되면 안 되겠다. 저게 추진 보류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청와대 앞에서 행정관 만난 이야기는 일전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송철호 후보도 공공병원을 공약을 했고 지금 이제 울산시장이 돼 있는 과정에 올해부터 그게 추진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대통령 공약과 대통령이 지역에 병원을 많이 공공병원을 늘리겠다 하는 것과 또 한번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영역과 이게 비위의 영역이 또 겹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찰 수사 결과 기재부와 KDI를 수사한 이유는 뭐냐면 산재모 병원이 이 신청이 됐는데 이게 예비 타당성에서 결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익이 없다, 공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각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철호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갔을 수 있죠. 수첩에 기재된 계획대로 본다면 한 가지가 실현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검찰이 수사로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오늘 압수수색에서 청와대와 이 기재부 또는 KDI가 이 울산 지역의 산재모 병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적합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내게 됐던 정황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황 증거나 직접 증거가 확증되지 않으면 이 또한 적법한 과정에서의 예비타당성 결격인지 아니면 정말 청탁이나 외압에 의한 결격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또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이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뭐 송병기 시장, 부시장까지 전부 지금 고발한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너무 과하고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거를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지 말고 울산 사건 이렇게 명칭을 해서 특검을 하자. 아직 실행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특검 말씀부터 드리면 여당이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야당이 주로 공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거나 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되돌아보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특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검이란 건 법이 입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그 법으로서 특검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사실 20대 국회는 끝나는 것이고 1월부터는 거의 공천 과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2월, 1, 2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특검법을 어떻게 하냐 마냐 갖고 시간 딱 보내버리면 사실 특검법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법을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지금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특검법을 언급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한국당의 어떤 주장은 이거예요. 업무수첩에 나온 어떤 내용들이 아예 실현이 전혀 안 돼 있거나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문제 삼지 않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상황들 1월 19일, 11월 9일 이 날짜별로 이루어진 상황들이 더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구발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서 당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언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경투쟁 일변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끌어내립시다. 힘합쳐서 막아냅시다. 싸웁시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위기를 좀봐. 그래 우리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향기.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MBC는 TV나 라디오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이미 자유한국당의 삼진아웃을 선언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우회 민주주의를 버렸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파 언론에 대해서 당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자, 어제 한국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MBC를 콕 집었는데요. 콕 집었죠. MBC, TV와 라디오를 포함해서 어쨌든 MBC 문화방송은 이제 앞으로 그럼 자유한국당 들어오지 마시오. 지금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MBC만 콕 집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성 미디어들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난 국감으로 돌아가 보시면 한번 고성이 증인과 오간 경우가 있는데 TBS 이강택 사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한번 보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강택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도 거기 출연했었다. 뭐 그러면서 왜 싸우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출연했으면 하실 말씀 다 하셨을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기계적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나와서는 또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미디어를 비판하시는지. KBS도 문제 있다라고 했죠. 근데 다 돌아가면서 비판까지는 보면 괜찮은데 당 출입 금지를 이제 실제로 당 출입 금지도 있고 또 하나는 낙인 효과인데 자, 편향적인 미디어다. 그럼 적어도 우리 보수층에는 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럼 친정부 성향의 미디어다. 그러면 이제 나팔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팔수는 옛날부터 썼던 얘기인데 정권을 칭찬하고 정권을 이제 심지어는 옹위하는 그런 이제 권력에 부응하는 이제 언론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규정을 한 거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미디어, 대부분 이제 1인 미디어라든가 혹은 이제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나 언론이 제 편 들어주면 좋죠. 남의 탓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비판 아직 등장 안 네. 했고요. 이슈가 안 떴으니까. 지금 다 청와대가 뭔가 의혹이 있다. 지금 검찰은 수사 들어가고 있는데 진위가 빨리 밝혀져야 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한 논평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BS는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알릴레오하고 검찰을 사이에 두고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사이에 두고 격돌하기도 했어요.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패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진실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전 자유한국당의 미디어와 지금 전쟁을 선포한 이 모습은 뭐냐면 자 스스로 셀프 고립을 시키는 걸로 보여져요. 고립을 시키는 거다. 우리가 예. 옳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우편향 좌편향보다는 예. 자기 중심성에 내년 총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찾아서 네. 보수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도 특히 수도권 의원들 네. 이 중도층 표심을 껴안아야 되는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한국당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집권 여당을 향해서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의 날선 그런 목소리, 그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적인 내부적인 개혁, 수술, 그리고 혁신 이런 모습이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리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이후에 50%의 어떤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다 큰 어떤 이슈들에 이렇게 그냥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그게 실현이 되고 막 한다면 사실 내부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분란을 사실은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딱 장악을 해서 우리는 셋이 할 수밖에 없어라는 지도부의 어떤 모습이 사실은 한국당이 지금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만이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라든지 혹은 중도의 민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정책, 저는 교수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물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기 심각한데 이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에서는 경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면 예. 언제나 다큐멘터리나 혹은 진단, 위기, 해법 이런 게 지상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상파에서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자유 또 우리가 공공성에 비추어 봐서 네. 무리한 그런 발표였다라고 할 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총선은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룰이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4+1 협의체에서 이제 단일안이 정말 도출이 안 되네요. 이러는 네. 사이에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걸 네.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이거 꼼수죠. 네. 이걸 묘수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위법한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집단, 세력, 정당이죠. 정당이 우리 의석을 극대화해서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결국은 그게 더 나가면 권력 욕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비례 한국당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비례 한국당이 뭐냐면 자 한국당으로만 내년 총선에 나가면 지역구 의석은 지금 텃밭을 갈아놓은 대로 확보할 거예요. 예. 100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90석 내외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100석을 넘기는데 지금까지는 한국당이 한 10석 이상의 비례 의석을 가지고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연동형이 적용된 현재 50석의 비례에서는 한국당이 10석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건 한국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당들이 비례 의석을 많이 못 가지고 가고 오히려 소수 야당들에게 그걸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많아야 한 서너 석 가져갈까? 잘 안 되면은 두세 석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비례 의석이 필요한 한국당은 자 그럼 지금의 제도를 최대한 우리는 활용해서 반대쪽에서는 이걸 악용이라고 부릅니다만 비례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당인데 네. 사실은 정책 공주하고 있는 당이에요. 사실상 우리 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모 정당이고 자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정당 지지는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네. 지역구는 우리 기존 한국당으로 몰아주시고 정당 지지는 비례 한국당으로 몰아주세요 해서 거기는 군소정당이니까 비례 의석을 거대 당보다 더 따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합쳐서
우리 의석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예. 이건 좀 유권자를 너무 얕잡아 본 아이디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투표를 하고 네. 자매정당 하나 만들어서 네. 비례는 정당 글로. 대표율은 그대로 몰아달라. 그러니까 네. 기존의 연동형을 적용하면 비례에서 지역구 많이 얻은 만큼 또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를 비례대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합쳐서. 당을 합쳐서 네. 의석수를 늘리겠다. 극대화하겠다. 이런 건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국당 30.8%인데 이걸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수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네. 지역구에서 91석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로 따지면은 6석 가져가는 건데요. 최대. 네. 위성 정당을 설치해서 이렇게 정당 득표율을 다른 당에 몰아서 나중에 병합을 한다. 이러면 26석을 가져갈 수 가져올 있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표가 확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위성 정당의 사례가 있어요. 뭐 독일도 뭐 지금은 사실 다 흡수가 됐지만 독일 국가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위성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헌법이라든지 법률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폐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학계에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자,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왜 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느냐 하면 불비례성 때문이다. 국민의 표심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사표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 표심 그대로 등가성을 이뤄야 된다. 표의 등가성을. 그게 목적인데 도리어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런 안이나 혹은 합의한 안을 보면 국민의 민심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에 진짜 이 A라는 정당을 과반수 이상의 정당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지역구도 많이 투표를 하고 또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자신의 어떤 그 유권자의 마음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일정 정도 80석 이상이 되면 아예 비례를 안 줘버리는 그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사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A라는 정당에 대해서 당도 찍어주고 의원도 찍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표다. 민주당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100석 이상 못 받는다.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역시 그것도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학계에 지금 공식적인 세미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거든요. 네. 저도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4+1이 갖고 있는 석패율 제도의 필풍도 역시 사실은 꼼수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꼼수라고 비난하지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도입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만에 하나 이건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까지 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의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싸울 이유가 뭐였는지를 국민은 내년 총선 때 다시 묻게 될 텐데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나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제도를 다 써서 이 선관위가 권고한 사표 방지하면서 비례성 대표성을 늘리려면 사실은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국민 눈치는 보면서 스스로 정치를 망쳐버려서 정치 혐오를 국민들에게 일으켜서 국회의원 한 석 늘리는 것도 국민들이 싫어하게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예요. 300석 안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자기네가 의석을 얻으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상정 이 정의당 대표가 차라리 정직해요. 10% 늘리자. 330석이 되면 이 문제가 많이 해소됩니다. 또는 아예 의석을 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면 스페인은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국회의원이 515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을 하려면 자신들의 특권을 많이 깎아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이 늘더라도 세비는 동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보좌관 9명 인턴 포함 이거 4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동결할 테니까 의석 늘어나는 거 이 국회에 좀 다양성 민의 반영하는 거 이번 한번 봐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속고대제 해야 되는데 다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상대만 잘못했다 그러고 진실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는 누더기가 되다 못해 걸레가 됐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이 한국당 원내대표가 네. 할 말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어떤 총선 전략들이 나올지 관심인데 최근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들 1주택 선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노노 2주택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네, 불로소득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 이제 기조인데요. 네. 여당도 동참하자, 노노 2주택 이거 국민운동으로 하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맞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캠페인이니까 제안할 만하죠. 캠페인이니까.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 그런데다가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 자, 사실은 18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네. 9.13만 해도 고강도라고 했는데 이번 12, 16 대책은 초고강도라고 불립니다. 이제는 드디어 세금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대출도 정말 이제 제로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옥죄기로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 잡히면 대책 더 내겠다. 근데 이제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면 30번의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중반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집권 여당 쪽에서 자, 청와대가 먼저 저 얘기를 했죠.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또 그 얘기했죠. 나 집 하나 판다. 네. 세종시가 판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미 나 비난 많이 받았는데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예. 우리 여당 쪽에서 먼저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행동을 벌이자라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네. 정부는 부동산 폭등 원인제 강남발로 원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강남에 있는 집을 팔 가능성은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제가 강남에 예. 하나 있고 비강남에 하나 있다면 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제 그 보유세 귀에 박혀 있는 부담하더라도, 네네. 예. 그래서 강남 것을 남기고 다른 걸 처분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강남 걸 팔아라라고 또 얘기하게 까지는 되면 할 수 없는 문제고요. 캠페인의 예. 강제성이 너무 촘촘해지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 이후에 반응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모르쇠. 예, 사정이 있으니 못 팝니다. 예. 곤란파가 있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고민해 볼게요 네. 하는 신중파가 있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네. 또 이제 충성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권 내 분위기도 갈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좀 선풀운동처럼 네. 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캠페인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 반대로 흑석동에 집 사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김의겸 전 네. 대변인 이제 군사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리고 이 차익은 기부하겠다 했는데 네. 선거 이후에 또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네. 전에 하면 좀 문제될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 자신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그 자신의 지역구 안에 선거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113조에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실제로 정말 자선이 필요한 분들한테 기부금이 안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규정을 또 했습니다. 자선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자체,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의한 의원금이나 구호품은 여기서 제외한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기부 행위처럼 보이면서 선거 운동에 사실 그 쓰는 뇌물 그걸 같은 어떤 막아보자. 예. 그걸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의도로서 그런 단체에 공식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이후에 한다라는 건 약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남은 시간 이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차관급 인사하는 게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바로 아시안게임 5관왕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씨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 원장이 내정이 되는데요. 좀 뒷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광열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차관 인사에서 40대 이상 분들은 잘 알만한 스포츠 선수 출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린 최윤희 씨가 문체부 신임 제2차관에 뽑힌 겁니다. 자, 당시 인기 과장을 좀 보태면 이 김연아와 손현재 선수를 합쳐놓은 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1982년과 86년 아시안게임 수영 종목에서 모두 5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 1991년에는 13살 연상의 가수 유현상 씨와 깜짝 결혼으로 화제를 모으다가 또 2001년에는 두 자녀 조기 유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6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스포츠 외교 전문 인력에 선발이 되거나 국내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나라 그 수영 발전에 힘쓰고 또 꿈나무 육성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박태환 선수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이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후배 선수들을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미디어와 홍보 그리고 체육과 관광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충분하냐 이 부분인데요. 이 최 신임 차관 지난해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첫 여성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그리고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같은 서울올림픽 시설물이나 각종 스포츠센터 대관, 스포츠교실 운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데 앞서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물론 오랫동안 이 내부에 없었던 인사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조직 혁신인데 이 청와대는 최 신임 차관이 체육계 혁신과 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자, 이번 차관급 인사 논란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 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앞서 장관 낙마 전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이 됐다가 음주운전 거짓 해명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보수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장관 후보자였으나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을 차관급으로 돌려 쓰는 꼼수 인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이 내정된 자리 국가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장입니다. 청와대는 조 위원장의 노동복지 그리고 사회운동 연구 경력과 폭넓은 정책 시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윤희 선수 당시에 정말 얘기한 대로 손현재 선수, 김연아 선수 합쳐놓은 것만큼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급했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던 선수였고요.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또 2007년부터 행정가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행정가의 면모를 갖춰오면서 이제 정말 뭐 스포츠 스타에서 이제는 뭐 지도자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 그 이 자격이나 혹은 뭐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는 구구하겠죠. 이거 우리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내려야 할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연기자 배우 출신이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시인, 문인 출신도 장관을 지냅니다. 영화 감독 출신도 장관을 지냅니다. 근데 스포츠 스타가 차관 지내면 안 됩니까? 전 이거 좀 따지고 싶습니다. 지금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 원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이분이 지금 좀 논란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여러 가지 일이 이제 터지면서 낙마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청문회 거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재입고 인사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의 봉인이 해제됐죠.
공인이 해제된 겁니까? 예, 왜냐하면 조대엽 예. 장관 후보자가 몰랐었죠. 낙마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정의당이 이 후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음주운전 해명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정의당은 그걸 갖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능력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었어요. 당시에 이분이 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론방송이라는 곳에 사회이사를 하는데 이 여론방송이 사실은 그 근로기준법을 어긴 상태예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어긴 그런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고용노동복지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느냐가 정의당의 이야기였거든요. 즉 정의당은 당시에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능력과 관련돼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탁을 한다. 더군다나 이 자진 사퇴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을 다시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은 오로지 사실 그 회전문 인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사회이사 했냐 안 했냐 이상돈 의원이 따져먹던 이 장면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윤건영 고민정 대변인 교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청와대발 뭔가 후속 인사가 있을 텐데요. 그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치 좋은 산이나 호수 등을 연결해서 아찔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가 유행처럼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끼리 출혈 경쟁이 우려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설치와 안전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국가 배경에 나올 만큼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 흔들리는 다리 위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개통한 길이 72m 해상 출렁다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160곳이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3곳 중 2곳꼴로 설치한 셈입니다. 일부 출렁다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경쟁하듯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4월 개통한 충남 예산 출렁다리가 402m로 가장 길지만 내년엔 충남 논산에 600m, 2022년엔 경북 안동에 750m짜리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금을 쏟아붓는 공사 비용도 수십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색 없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출혈 경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출렁다리는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너무 낭비적인 소모가 너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길이 100m 이상 출렁다리 2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바람을 견디는 안전성 실험을 받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또 전국 출렁다리 3곳 중 한 곳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줄일 설치와 안전관리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사고가 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도로교나 이런 거 하는 수준 정도로. 정부는 뒤늦게 지난 9월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전히 손을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은 뒷전인 채 유행처럼 번진 출렁다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 등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나 상태에 있었다며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괄 PD 김모 씨와 담당 PD 안모 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이나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둑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세돌 선수 지금 AI 토종 AI 한돌과 두 번째 경기를 어제 펼쳤는데 아쉽게도 두 번째 경기에선 불개패를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펼쳐졌던 제1국과 또 어제 펼쳐졌던 2국의 판세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예. 1국에서는 인공지능 한돌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제 펼쳐진 2국은 초반에 이세돌 구단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예. 좌상귀, 왼쪽 위쪽 모퉁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많게는 2집에서 3집 정도 손해를 보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한돌은 이 구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략해서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갔고요. 불과 40여 수 둔 시점에 AI 한돌의 승률 그래프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승부사인 이 구단은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찔러보면서 이른바 흔들기에 나섰는데요. 한돌의 철벽 방어막은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22수 만에 이 구단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제 보면서 참 느낀 게 확실히 이 AI는 한 번 이제 우세를 점하면 정말 실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의 실수도로 인해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AI는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뒤집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이제 내일 또 세 번째 이제 3국이 펼쳐질 텐데 내일은 다시 젖바둑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둑에서 상대와 실력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따라서 몇 점을 깔고 두는 게 젖바둑, 또 실력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에서 한 수씩 두는 게 호선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돌은 3년 전에 이세돌이 1승 4패로 열세를 보였던 알파고보다 기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1국에서는 이 구단이 2점을 깔고 두는 젖바둑을 했고 돌 두 개를 미리 두고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 구단이 이겼기 때문에 애초 합의된 대로 2국은 호선으로 진행이 동등하게, 됐습니다. 예. 네. 내가 어제 호선에서는 한돌이 이겼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 3국에서는 1국과 같이 이 구단이 2점을 깔고 두는 젖바둑을 두게 됩니다. 이번 대국은 이 이세돌 구단의 은퇴 대국입니다. 네. 앞서도 승부사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첫 두 번의 대국에서 이 구단과 한돌이 서로 한 번씩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다소 맥 빠지는 승부가 나왔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3국에서는 1, 2국과 달리 치열한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바둑 팬들도 단순한 승패를 떠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다운 또 승부사인 이세돌 구단 다운 정말 재밌는 승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국은 내일 펼쳐지고요. 12시에 이세돌 구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열립니다. 이 구단의 마지막 대국을 앞둔 각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이기는 바둑보다는 조금 더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네, 내일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 이세돌 구단이 인간다운 창의력을 보여줘서 좀 AI와 함께 이렇게 진검승부를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당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 프로 당구 투어에서 포켓볼에 특화됐던 선수가 또 3쿠션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켓볼의 여제로 불렸던 김가영 선수가 어제 3쿠션 프로리그죠. LPBA 6차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포켓볼은 당구대 귀퉁이에 있는 6개의 홈에 당구공을 맞춰서 넣는 경기고요. 네. 3쿠션은 당구대 위에 놓인 3개의 공으로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죠. 흰 공 혹은 노란 공으로 나머지 2공을 맞추면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때 2공을 다 맞기 전에 반드시 당구대 3면의 벽을 맞춰야 합니다. 예. 규칙 자체가 까다로워서 아무래도 포켓볼보다 수준이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프로 당구 리그가 출범하면서 이 포켓볼로 인기를 끈 여성 선수들이 대거 3쿠션으로 전향했습니다. 김가영 선수나 또 차유람 선수 등이 대표적인데 6차 대회 만에 포켓볼 출신 선수의 첫 우승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어제 경기 김가영의 마지막 득점 장면인데요. 네, 바깥 돌리기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류지원 선수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물리쳤습니다.
LPBA 출범 뒤에 선수 개인에게도 첫 우승이고 또 LPBA 입장에서도 와일드카드 출신 포켓볼 선수들에게 부여하거든요. 이 네. 와일드카드 출신의 첫 우승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김가영 하면 포켓볼의 여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1996년에 당구에 입문한 뒤에 2011년부터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차이나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메이저 4개 대회를 석권했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요. 하지만 2019년에 3쿠션 프로 선수로 전향을 선언합니다. 프로 당구 리그에 합류를 한 건데요. 6달 만에, 6개월 만에 LPBA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보면서 그래픽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낀 게 23년 동안 한 분야 이제 한 우물을 파고 최정상의 자리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김가영 선수 우승으로 또 LPBA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구지만 포켓볼과 3쿠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 완전히 다르죠. 예. 다른 종목입니다. 경기 방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큐와 당구대 또 공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김가영 선수의 우승이 대단한 이유고요. 또 함께 3쿠션으로 전향한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선수가 차유람 선수인데요. 네. 시즌 초반에 3쿠션 종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좀 훈련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1회전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차유람 선수도 8강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 점도 당구 팬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대회 또 우승을 차지한 20살의 이미래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자 프로 당구도 점차 팬층이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살에서 21살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19일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현지 시각 17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21살 미만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이미 21살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전자담배 인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8%가 조사 직전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16년 조사 때의 11%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올리는 이른바 담배 없는 청소년 법안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멀리하도록 돕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후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인용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 대체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당장은 연금제도 운영 과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적립기금은 2057년이면 바닥이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은 채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30% 수준으로 현재 보험료율 9%의 3배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도 추위는 종일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어오며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추위가 오히려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인데요. 아직 개장 전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 5시부터 본격 개장을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올겨울은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은 4도, 대구와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동지인 휴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 한때 중서부 지방에, 일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점차 심해지면서 현재 동해안과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금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